뉴스 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다음 달 9월 10일 첫 번째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이후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자 트럼프 측 캠프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행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대통령과 금리를 협의하는 공약에 이어서 11월 대선에서 내가 패배한다면 경제 공황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ABC가 어제 트럼프 해리스 후보 첫 공개 토론이 9월 10일에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네요. 네, 9월 10일은 화요일인데 원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와 두 번째로 텔레비전 토론을 하기로 한 그날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시간, 장소는 발표가 안 됐고요. 9.11 테러 23주년보다 하루에 앞서 열리는 그런 셈이 됐는데요. 트럼프는 보수 성향 팍스뉴스와 9월 4일 수요일 날 TV 토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해리스 후보와 아주 큰 신경전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어저께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자택에서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9월 10일 첫 토론에 동의했다. 그리고 ABC 뉴스 토론 외에도 이제 팍스 뉴스 그리고 NBC 뉴스 토론에도 함께 갖자 이렇게 역으로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자신의 집으로 취재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많은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해리스 후보보다 더 많은 대면 대결을 제시한 것이 그 이유가 최근 해리스 부통령 언론 점유율 그리고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데 따른 초조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 그리고 미국의 유권자들 앞에서 상대방 후보를 공격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겠다 이런 작전인데 CNN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팍스뉴스 주최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NBC 방송은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후보의 발언 수위가 다시 과격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해리스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에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캘리포니아 전체를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해리스는 바이든보다도 더 나쁘다면서 월스트리트에 뛰어난 사람들은 나 트럼프가 승리하지 않으면 경제 공황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이게 뭐 트럼프는 예전에도 자신이 경제 전문가라고 이게 자처하기도 했었는데 이 연준 권한 축소를 언급해서 지금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네, 마치 경제 대통령 같은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3개월 뒤에 자신이 다시 당선된다면 대통령 자격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이 대통령 자신과 이자율 변경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연준 기구 자체도 이제 정부의 재무부 산하로 격하를 시켜서 독립성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파격적인 공약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돈키호테처럼 좌충우돌식 그 경제 논리를 이어가면서 또한 대선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승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조작되고 있으면서 미디어, 언론계 역시 오로지 민주당에게만 일방적으로 우호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직한 선거가 전부다. 공정하게 치러진다면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조지아주에서도 물론 당연히 자신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다수의 공화당 지지자로 구성됐던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선거 규칙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연방준비제도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듯한데요. 그 근거는 뭘까요?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나는 이제까지 많은 돈을 벌었고 매우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에서 내가 연준 사람들보다는 또는 연준 의장보다도 더 나은 직감, 베이직 인스팅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정부 그리고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이 생명인 연준의 영향력을 대통령 자격으로 행사하겠다 이런 속마음을 드러낸 것인데
자신이 3개월 뒤에 당선될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 거센 후폭풍이 몰아붙일 수 있다. 이를 시사하고 또 예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제인들이 좀 불안해할 수도 있는 대목이겠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연준이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또 일을 조금 늦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통령 시절에 직접 임명을 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비난을 했는데요. 그는 조금 너무 일찍 또는 조금 너무 늦게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건 아시다시피 나의 직감인데 내가 대통령 시절에 종종 그와 싸우기도 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을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만약 다시 4년 동안 백악관을 차지할 경우에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환율 정책에도 직접 깊이 깊숙할 개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이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왔던 강한 달러 기조가 오히려 미국 제조기업의 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달러가 평가절하될 필요가 있다. 강한 달러가 필요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재무부 안정기금을 통해서 엔화라든가 위안화 같은 상대 나라의 통화를 사들여서 달러 가치를 낮추고 또 외국 자본이 미국 자산을 살 때 해당 투자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시키고 국제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약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아주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관세 그리고 환율 정책을 모두 총동원돼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트럼프의 자택 모임에서요. 경제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고 있는데 이를 의식한 듯이 지금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베이컨도 못 사 먹고 음식도 못 사고 재정적으로 끔찍하게 연명하고 있다고 지금의 민주당 정권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거론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미국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고 또 북한의 김정은은 나를 매우 좋아했는데 김정은은 이 해리스 집단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지난달 유세 도중에 총기 피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가질 수 있는 권리에는 나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다. 이런 점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 트럼프 기자회견을 두고 해리스가 경쟁에 뛰어든 이후에 흔들리고 있는 선거 캠페인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뭐 매일 오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솔직히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어떤 거예요? 네, 다수 여론조사에서도 확실히 예전과는 달리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이번 주에 전국의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해리스 지지율은 42%, 트럼프의 37%보다 5%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지난달 말에 실시한 똑같은 조사에서 두 후보가 37대 34%로 3%밖에 해리스가 앞서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거 전문 조사 업체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남부 지역인 이 선벨트로 불리고 있는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주에 대해서 과거에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팽팽한 경합 지역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네바다주는 최근 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2%포인트 앞섰는데 애리조나, 조지아는 오차 범위 내에서 두 사람이 아주 팽팽하게 경쟁 중이고요. 또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로 꼽혔던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0.7%에서 1.6% 아주 소폭이지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공화당이 지금 오늘 선거를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가 235명이고 민주당은 226명이다.
나머지 77명의 향방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이 될 건데 자동차 노조가 강한 미시간주가 경합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데 올해 대선이 역대 최고로 팽팽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자, 민주공화 두 당의 지지자, 투표 의향 그리고 선거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주십시오. 입소스가 또 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경합주가 7곳입니다. 네. 이 주에 살고 있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꼴인 69%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꼭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당파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71%, 공화당 지지자는 73%가 이같이 밝혀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민주당 쪽에 투표를 반드시 하겠다는 응답률이 과거보다 11%포인트나 높아지면서 대선 후보를 카말라 해리스로 바꾼 이후에 민주당 표가 상당히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 그건 그럴 거예요. 이걸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중복으로 응답한 미국 내 최대 선거 이슈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52%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하다. 그 다음 32%가 이민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24%가 정치적 극단주의가 문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범죄 총기 문제 21%, 의료보험 문제 18%, 주거비용 상승이 17% 순이었습니다. 경제 문제 외에도 정책 선호도를 보자면 트럼프가 전체 6개 분야 가운데 이민과 전쟁, 외교, 경제, 범죄 타결 이 4개 분야에서는 해리스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해리스의 강세는 헬스케어 이 한 부문에서만 아직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극단주의, 민주주의 위협 부문에 대해서는 양측 선호도가 35%로 똑같았고요. 그리고 두 후보를 언급하면 연상되는 단어나 문장이 무엇이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리스에 대해서는 똑똑하다 39%, 도덕적이다 38% 기록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다 36% 이렇게 나타났고 트럼프 후보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이상하다 weird 41%였습니다. 그다음에 그는 애국자다 이 질문이 40%를 차지했고 마지막으로 용감하다 이 단어가 36%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위어드라는 단어는 요새 나오는 단어인데 네. 그게 아주 상징적인 단어가 되어버렸네요.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예전부터 트럼프를 상해서 괴상하다, 기이하다, 이상하다, weird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지금 제일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이렇게 이제 후보를 교체한 후에 처음으로 동부 메릴랜드주 행사에 함께 참석해서 단결을 과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오는 15일 메릴랜드주를 방문해서 국민의 생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진전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에 참석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암살 테러 방지를 위해서 그 행사 장소 그리고 자세한 시간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지난달 21일에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 사퇴를 발표한 이후에 두 사람이 러시아에 잡혔다가 풀려난 미국 시민을 환영하기 위한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 역시 중동 정세 논의하는 상황실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사람이 점심 식사를 같이 했지만 공식 행사에 두 명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것은 이 15일 메릴랜드 행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몇 달의 대통령 임기 가운데 마지막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자, 해리스는 언론을 싫어한다 이런 비판이 좀 많은데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리스 후보가 언론과의 접촉을 넓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기자 접촉을 굉장히 꺼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에 응하지 않았던 언론 인터뷰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애리조나주로 가는 전용기 에어포스 2에 타기 직전에 기자들한테 해리스 후보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도 내 선거 캠프와 이야기를 끝마쳤다. 이달 중으로 언론 인터뷰 일정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지 3주일째까지도 해리스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 응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세장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를 않고 오로지 전용기 비행기 뒷좌석에 있는 기자들에게만 오프 더 레코드 비공개를 조건으로 말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 태도가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는
그 해리스는 미디어를 피하고 있다. 해리스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은 지금 매일처럼 해리스 부통령이 얼마나 오랫동안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는지 소셜 미디어의 숫자를 매일 올리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네. 어쨌든 9월 10일에 있게 될 이 토론회 아마 시청률이 꽤 엄청요. 높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네. 그날 이 토론을 보면서 정말 누가 대통령 감이냐라는 그러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될 분들이 많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토론도 실패하면 두 번째, 세 번째 토론에서도 만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어렵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9월 10일 날 토론회는 정말 재미있는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매주 금요일 이슈투데이에서는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드디어 한국에서 이 한국판 뜨거운 것이 좋아라는 영화가 나오네요. 아, 네네. 네? 뜨거운 것이 좋아. 아, 오랜만에 듣는 진짜 영화네요. 오랜만에 네.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하실지 몰랐는데. 이저 여장 남자의 이야기인데 그때 정말 그 영화 되게 히트가 했고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저는 미세스 다우파이어를 생각했거든요. 그건 한참 뒤 얘기죠.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바로 제목이 파일럿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번 주말에 볼만한 영화가 아닐까 해서 이 파일럿을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네. 지금 여러분들 그 LA에서도요, 미국에서 그 CGV 극장에 가시면 이 파일럿이라는 영화, 조정석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이죠. 네. 연기 굉장히 잘하는 배우이고 뭐 흥행의 공식 이제 수표가 될 만한 그런 명성을 또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배우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셔서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오픈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네. 올림픽 보시느라고 다들 영화 가실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좀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국에서는 뭐 흥행 1위이고 과연 1000만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주일간의 그 기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개해 주신 대로 여장 남자가 이제 키워드인데요. 네. 뜨거운 것이 좋아도 있었고 또 투시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앵커님이 말씀하신 우리 미세스 다우파이어도 있었고 이제 한국에서 이 여장 남자의 주제인데 조금은 이제 다른 각도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한정우라는 굉장히 잘 나가는 파일럿이에요. 네. 사회적으로 잘 나가서 토크쇼 같은 데서도 나와서 아니면 다른 어떤 명사들이 나와서 TV에서 강의하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강의를 한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아주 잘 나가는 스피커인 그 한정우라는 파일럿이 주인공이죠. 네네. 그런데 어느 날 뒤풀이 자리에서 직원들과의 뒤풀이 자리에서 이제 부장님을 좀 이제 커버해주는다는 입장에서 술자리에서 말실수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성 직원들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꽃다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파일럿 우리 회사의 여성 직원들이 너무 아름답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꽃다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표현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녹취가 돼서 사회에 공개가 되면서 그 성차별적인 발언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논란이 되고 하루아침에 한정우가 그 반페미니스트적인 관점을 가진 여성 차별주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면서 실직을 하게 됩니다. 네. 실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또 생활에서 그 인컴을 벌어들여야 되는 생활 전선에 뛰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시 복직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도저히 한정우라는 본인의 남성의 캐릭터를 가지고 본인의 자아를 가지고는 이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잡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본인의 동생인 한정미라는 여동생이죠. 한정미라는 여동생의 아이덴티티를 빌어서 여장 남장을 해서 아주 실력 있는
파일럿 다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직장에서 겪게 되는, 직장 내에서 겪게 되는 여성으로서의 이제 가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겪게 되는 어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적인 이야기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영화가 바로 이 파일럿입니다. 그 설정은 우선 재밌네요. 네. 아, 근데 이 네, 영화가 설정 재밌죠. 네네. 네, 한국에서 개봉 나흘 만에 100만을 돌파했고요. 또 7일 만에 200만. 지금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9일, 10일 정도 됐는데 지금 230만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증거인데 그 인기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꽃다발이라고 표현했다는, 여성들을 꽃다발을 표현했다는 직장 내에서의 그런 문제들, 네.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투 운동이 사실은 활발했었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직장 내의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성차별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게 과연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그런 용어들이 과연 성차별적인 용어인가라는 게 정말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하지만 그 잠재적으로 숨어 있었던 여성들이 겪었어야 되는 그 직장 내에서 어떤 불평등의 문제들이 성적 젠더 이슈로 어떻게 이제 과감하게 드러났느냐가 그 계기인데, 이 스위치라는 영화에서도, 파일럿이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그 한정우가 한정미가 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받아들이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의 흥행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워낙에 연기를 잘하고, 보시게 되면 그 조정석이라는 배우이기 때문에 웃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존재를 해요. 네. 사실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뭐 아무리 남자 배우가 여장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자하고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관객의 입장에서는 저 배우가 남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영화 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은 어떤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사실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조정색이라는 남자 배우가 엄청나게 그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 다 맞아요. 커버를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인기 비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문화와 지금 사회 현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런 것으로도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서 화제성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뜨거운 것이 좋아라든지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약간은 여장, 남자, 드래그 퀸, 그야말로 남성이 여성으로서 분장을 해서 빚어지는 해프닝들을 다룬 어떤 코미디, 물론 미세스 다우파이어는 그 성의 역할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케어링하게 되고, 그 남성과는 달리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도 담고 있지만, 사실은 여장 남자라는 이제 이러한 주제에서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면 이 파일럿에서의 한정우라는 이 여장 남자는 직장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성의 아이덴티티를 취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옷을 갈아입고 분장하는, 겉으로 보이는 여성성을 취함으로써의 코미디적인 어떤 요소보다는 실제로 여성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직장 내에서 반영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남성 관객들이 LA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연 LA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 사회보다는 좀 더 느긋한 곳이 LA이지 않습니까? 네. 한 템포가 사실은 더 한 발짝 좀 더 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셔서 보시면서 이게 과연 익숙하게 혹은 편하게 보실 수 있을까 걱정은 됩니다만서도, 이제 여성 관객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공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한정미라는 그 여성 캐릭터로 분하고 나서 뭐 직장 생활에서의 약간의 성적인 어떤 그런 농담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농담을 이 한정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그 남성이기 때문에 수염이 뭐 난다라든지 거뭇거뭇하게 올라온다라든지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에피소드들이. 그런데 그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남성이 수염이 나게 된다면 그걸 보고 남성적이지 못하다라고 누구한테 비판받지는 않죠. 그냥 깔끔하지 못하다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오히려 더 남성적이다라고 멋있다라고도 이야기 될 수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여성들도 사실은 이제 몸에 털이 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코수염이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여성이 직장 내에서 일을 하면서 그 프로페셔널리즘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여성적이지 못하다라는 그 섹슈얼리티 면에서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남성이 남성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판받지 않는 것이 여성은 여성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비판받는다라는 게 이 영화 내에서 사실은 잘 녹아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경계를 건드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효과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일단은 재밌습니다. 코믹합니다. 네. 가셔서 보시더라도 한국판 뭐 뜨거운 것이 좋아나 투시나 미세스 다운파이어라고 볼 만큼 헐리우드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만큼 이 파일럿도 그만큼의 인기는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서 호탕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영화관을 나오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실지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남자가 여자 옷을 입었다라는 여장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거부감을 갖는 게 사실은 LA인지 우리 사회이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좀 우려는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구나. 변해가는 현상이구나라는 점을 조금 민감하게 보시면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충분히 의미 있는 영화가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우선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요즘에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이 좀 숫자가 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부터도 많이 좀 가게 되는 게 그렇게 자주 가질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영화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영화가 여러분들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드풀 그다음에 울버린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8월 지금 중순이에요. 이런 영화들이 트위스터라는 영화도 이제 정말 흥행해서 박스오피스 1위로 차지했었고 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5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흥행을 좀 다졌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두 앵커님들도 영화관을 방문하신 적이 언제인가를 좀 질문을 드리면 아마 영화는 많이 보시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영화 많이 보는 걸 알고 있지만 영화관에 나들이 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는 일상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만큼 많은 영화들이 이제 바로 그냥 우리 넷플릭스라든지 이제 그 온라인으로 볼 수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게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 환경과 사회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1,000만 관객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1,000만 관객이라는 5천만 국민에서 1,000만이라는 거는 뭐 5명 중에 1명이 봤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흥행의 실적들이 예년에 블록버스터 영화들 지금 나와 있는 데드풀 그리고 울버린과 트위스터가 가지고 있는 흥행 성적을 본다면 3분의 2 정도밖에 미치지 않거든요. 네. 그만큼 극장에 가시는 문화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은 맞아요. 당연하다라고 예상을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올림픽 도핑 스캔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 금지 약물 검사, 도핑 스캔들. 이 뭐 올림픽만 되면은 늘 거론되는 얘기인데 이번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올림픽 최고 대표 선수였던 마이클 펠프스, 이 수영 선수죠. 이 펠프스가 이번에는 이 도핑 스캔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강조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마이클 펠프스 그러면 정말 미국 최고 올림픽 선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이 선수가 말한 거는 이렇게 한번 걸리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영구히 제명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사실 이 세계 도핑 에이전시가 있는데 3년 전 도쿄 올림픽 당시에도 중국 수영 선수 23명이 그때 당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걸 알면서도 올해 와서 미디어에 이 스토리가 나오기 전까지 발표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두고 중국 측에서는 우리 그 잘못된 그 썩은 음식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된 결과라고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했는데 그때 이 세계 도핑 에이전시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걸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9명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출전하기도 하고 메달까지 획득한 거예요. 그랬죠. 예, 정말 이 마이클 펠프스가 분노하면서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본인도 사실 선수 당시에 사실 23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네네. 이 본인을 의심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더 엑스트라로 테스팅을 많이 거치고 난 정말 투명하게 이것을 땄다고 이것을 보여주려고 뛰었다고 하는데 2016년 리오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는데 이제 정말 이런 도핑 시스템이 대대적인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 약물 스캔들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나타냈거든요.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우리가 이 도핑 검사를 더 많이 한다 이러면서. 네. 이게 이 중국 사람들은 아주 뭐 분노하면서 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수영에서 금메달을 이번에 몇 개 먹었는데 예. 우리는 아주 이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하다. 이 영어로 squeaky clea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이번에 4x100 결승에서 이 금메달을 땄는데 그중에 이 도쿄올림픽 테스팅 양성받았던 선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선수들을 대해서 테스팅을 2배 이상 더 한대요. 그러함에도 이 옆에서는 그 의심의 눈초리가 잠자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두고 중국 사람들은 아주 뭐 환호합니다. 엄청나게 광적인 수준으로 환호하면서 중국의 그 웨이보 있지 않습니까? 네, 웨이보에 네. 이번 금메달 딴 걸 두고 7억 6천만 이 조회수가 넘어갔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 중국 도핑 에이전시도 이런 걸 두고는 이제 미국 에이전시한테 비난을 하면서 당신들은 이중잣대다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여전히 예전에 그 양성 나온 거는 그 오염된 이 부패된 돼지고기 잘못 먹어서 그렇다고 이것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호주의 수영 금메달리스트도 이 마이클 펠프스만큼 현 시스템을 비난하고 나섰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호주 선수 이름이 애담 피리 선수인데 네. 이 선수는 그 브레스트로크 있죠. 이 평영에서 올림픽 챔피언을 2번이나 차지한 선수인데 정말 이 선수도 똑같이 혁신적인 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취링하는 사람에게 졌다는 것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렇게 양성으로 걸렸어도 제재가 거기 따라지지 않는 걸 보면서 오늘날 스포츠는 너무나 정치적 성향이 짙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나라들은 이 양성이 나와도 이 가해지는 벌칙도 너무나 다르다고 하면서 이 자기네 각 나라에서 받는 테스팅하고 이 국제 엔타이 도핑 에이전시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통일된 한 가지 테스팅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말 일반인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느 선수가 테스팅에 양성이 나왔고 몇 번 양성이 나왔는지 이게 다 밝혀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 바로 이 뉴욕 타임즈가 바로 이번 주 지난주에도요. 파리 올림픽에 참여한 2명의 중국 수영 선수가 양성 리포트가 나왔다고 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은 이 선수를 참가시켰고요. 지금 이런 면에서 불평하는 선수들이나 국가들이 상당수 됩니다. 네. 자, 올림픽에서 또 약물 문제, 도핑 스캔들 하면 러시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이 러시아 도핑 스캔들 정말 엄청난 메달이 박탈이 당했어요. 그 다음 2등으로 올라 있는 국가보다도 메달 수가 4배 이상 많고 전체 글로벌 메달 박탈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러시아입니다. 네. 사실 이게 예전 소련부터 러시아로 이어지는 도핑 문제인데 그렇죠. 이 문제가 이 국가 자체가 뒤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네네. 이걸 알면서도 이 정부 지원에 스테로이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약물을 선수들에게 제공하면서 결국 2019년에 러시아가 4년 동안 이 올림픽을 포함해서 모든 국제 이벤트에 참여를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근데 2020년에 어필을 해가지고 2년으로 줄어들긴 했죠. 근데 이제 참여하되 선수들은 이제 러시아가 아니고 우리 예전에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림픽 예. 애틀리트 from Russia에서 OAR이라고 쓰고 맞아요. 네, 러시아 정부는 관리들은 전혀 참여가 불허가 되고
러시아 국기나 이 국가 연주는 이 올림픽 국기와 올림픽 앤썸으로 대체되는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이 러시아하고 이 벨라루스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참가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88 이 한국에서 열렸던 88 올림픽 때 이렇게 메달 이렇게 쭉 지금 찾아보니까 그때 1위가 소련이었거든요. 네. 이 소련이 금메달이 55개, 그 다음에 2위가 동독으로 37개, 3위가 미국으로 36개였는데 그 당시에 뭐 소련과 동독은 정말 메달도 많이 땄습니다만은 이 도핑 스캔들로 사실 좀 상당히 그 이야기가 많았던 두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이 동독도 그렇습니다. 대단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동독 선수들, 이 여자 선수들 보면 이 여자 아니고 남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렇죠. 이 어깨가 떡 벌어지고 말이에요. 네. 이 동독도 사실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허. 이 정말 정부 지원하에 남성 호르몬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 퍼포먼스 인핸싱 드럭이라 그러죠. 이런 걸 많이 투여했는데 이 동독이 어떤 생각하에 이런 일을 벌였냐면 이 올림픽 같은 이 국제대회 메달을 획득하면서 동독이라는 작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거기 따라오는 명성을 추구해온 곳이라고 해요. 네, 이게 엄청난 이 비밀리에 진행이 됐다 그러는데 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자 한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1964년 도쿄, 그때도 도쿄 올림픽 때 동독이 서독보다 메달 수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68년 멕시코 시리 때 동독 금메달 9개, 72년 미우넨 때 총 메달 수가 29개로 하면서 랭킹에서 3위로 올랐고요. 네. 몬트리올에서 40개로 랭킹 2위로 올라간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련 다음에 동독이 거의 2등이었죠. 맞아요. 근데 이들이 땄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정말 100개가 넘어가는데 이 중에서 금 192개, 동 165개, 동 162개는 리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스트립돼가지고 동독이 그때 땄던 거의 모든 메달은 약물로 이루어진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약물 때문에요. 선수들 개개인의 건강 그리고 또 부작용 이런 걸 보면은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네, 그 여파가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 소련이나 동독 같은 나라는 다 존재하지 않는 나라지만 그래서 그런지 정확한 숫자는 진짜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현재 추측하기로는 10,000명도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어린 청소년 나이 여자 선수들 그 생식기 문제가 동반되고 또 이어서 평생 가지고 사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말도 할 수 없죠. 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를 딴 수영 선수가 있는데 이 세계 신기록도 세웠는데 네. 이 선수는 나중에 그 유산을 5차례나 겪었고요. 하이. 결국 나중에 난소암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이 문제가 많은 경우에 이 선수들 자신이 이런 약물이 사용되는지 자체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어린 선수 경우에는 10살짜리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네, 이런 스테로이드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뭐 심장 질환, 뭐 간 문제, 뭐 모두도 갑자기 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외모가 완전히 남성같이 보이게 변하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각각 개인 그 선수들 오늘날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참 매번 올림픽마다 이 도핑 스캔들이 항상 그 늘 먹구름처럼 끼는 현실인데 이제는 중국이 매번 도마에 오르고 있는 현실이네요. 네. 아니 뭐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까지 중국이 지금 금메달이 32개, 미국이 30개 이러면서 중국이 지금 1등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뭔가 확실히 좀 뭐가 좀 냄새가 좀 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좀 투명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글쎄 말이야, 이 약물 같은 거는 정말 완전히 좀 클린하게 좀 돼야지. 그러니까 그 마이클 펠프스가 한 공평한 얘기가 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이클 펠프스가 주장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걸린 사람은 영원히 못 나오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해야지 이게 뭐가 좀 없어지지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병원에서 영양제입니다. 몸에 좋은 겁니다. 뭐 이렇게 하고 주사를 놔버리면 선수들 개개인은 그러게요. 전혀 알 수가 모르죠. 없잖아요. 네. 아유, 그러게요. 심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